나는 정적을 잊고자 삶을 소리로 채웠다. 저 앞에 놓인 모퉁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내 발소리로. 잠시라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했다. 행여 틈을 비집고 정적이 끼어들까 봐 두려웠다. 그 결과 멈춰서는 법을 잊어버렸다. 언제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팔을 내리는 법을 잊어버리듯 킨샤샤에서 진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쭉 그랬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작가다. 함께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지난주 처서가 지나면서 가을이 온 게 진짜 물씬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가을 하면 또 독서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엄청난 작가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예. 이름 정유정, 간호사로 5년 6개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9년, 도합 1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가 되기 위해 퇴사, 6년 정도 공모전 준비를 하며 응모한 문학상만 무려 11번. 그러다 2007년 제1회 세계청소년 문학상에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가 수상하며 등단, 이후 스릴러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2009년 내 심장을 쏴라로 재등단. 대표작 7년의 밤을 비롯해 지금까지 소설 6권, 그리고 에세이 2권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스릴러의 여왕으로 불리는데요. 얼마 전에 3년 만에 새 작품 진이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리티 넘치는 판타지로 돌아온 소설가 정유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정 작가님, 이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시고,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한 그녀, 무서운 그녀가 아니고 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무서운 사람은 아니다. 그 조금 전에 이 코너 시작 전에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네. 정유정 작가께서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틀어드렸는데, 그 얘기는 예. 왜 이 노래 신청하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네. 좀 이따 물어봐 주세요. 조연 아나운서가 네. 프로필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특이한 경력을 갖고 맞아요. 계세요. 네, 네. 간호사 하시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거기서도 근무하시고. 하시고 작가가 이제 되셨는데 네. 언제 어릴 때부터 꿈이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음. 간호대학을 가게 됐어요. 어. 네, 그래서 간호사 하면서 국문과를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이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처녀 가장이 돼가지고 오. 빨리 못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그래서 남편한테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나는 집 사면, 우리 둘이 살 집을 사면 그때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글을 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또 작가로 시작을 하게 되셨군요. 네네. 저도 사실은 국문과를 졸업해서 네, 네. 저도 어릴 때 꿈이 소설가였었어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졸업할 때 논문으로 단편 소설을 써오라고 쓰긴 썼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접었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허리케인 또 라디오 DJ로. 소설 쓰기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소설 쓰기 공부를 뭐 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작법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습작도 하고 네. 글도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스승이 둘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레이먼드 챈들러라고 이제 굉장히 추리 소설의 대가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은 스티븐 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내가 자기 제자인 줄 모르죠. 저 혼자 알아서 혼자 제자. 예. 그분들 소설책을 놓고 분석을 해가면서 노트에다가 이야기를 어떻게 대체 만드는지, 서스펜스나 뭐 스릴은 또 어떤 네. 식으로 생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보면서 필사하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책을 필사. 보고 발굴을 하면서 막 분석에 네, 그렇죠. 들어가셨네요. 필사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신경숙 작가 엄마를 네, 부탁해 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소설가 공부할 때 필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필사가 소설책을 갖다 놓고.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필사한다는 게? 그게 첫째는 필사를 하는 게 문장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그 필사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대가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필사를 하면서 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필사를 하다 보면 그게 떠오른다 이거죠? 네, 필사를 하다 보면 손에서 익어요. 익으면서 이게 내 스타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고정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글씨 연습하려고 필사하는 건 아니고? 예, 처음에는 내가 글씨 연습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그 문장을 나 같으면 어떻게 쓰겠다. 나 같으면 여기에서 부사를 빼고 썼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거를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예. 내화시키는 거군요. 자기 체화시키는 거죠. 옛말에 독서 100편 의자현 있잖아요. 네. 책 한 권을 100번 정도 읽다 보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네. 필사의 과정이 또 그런 거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글 쓰는 작업 시간이 새벽 3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보통 다 이제 좀 고요한 시간대잖아요. 네. 그 시간에 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3시에 그럼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일찍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새벽 3시에 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벽 3시에 5시에 자죠. 그때까지 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책상 와. 앞에 앉으면 잠이 좀 덜 깬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들어요. 그 음악이 클리프 리차드 그 음악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메탈이에요, 주로. 데스메탈, 뭐 우와, 고딕 메탈, 막 그렇군요. 늑대가 막 우하고 우는 네네. 이런 음악 좋아해서 아침에 이어폰 꽂고 그걸 빵빵하게 볼륨 올려놓고 그 데스메탈, 고딕 메탈 들으면요. 각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소리 막 지르는 그 예, 헤비 메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메탈. 백두산의 이런 노래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김경호를 좋아해요. 김경호 씨. 김경호 씨 좋아하는데. 예. 같이 좋아한다고. 아까 조연아 아나운서 네. 밖에서 네. 정 작가 보고 어머 팬이에요 막 그러더니 네. 공통점이 저 많으시구나. 사인도 받았잖아요. 워낙 책을 또 작가님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정유정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다 읽었어요. 종의 기원을 읽고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작 나왔군요. 격하게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속히 읽어보고 싶네요. 지니 하시면서 네. 저는 읽었잖아요. 간만에 소설책 한 권 읽어봤습니다. 덕분에. 뭘 알아야지 질문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게 약간 판타지성이잖아요. 이 보노보라는 그 뭐죠? 침팬지 비슷한 보노보와 유인원. 주인공 지니하고 지니. 네. 보노보 이름이 지니고. 네, 이게 서로 이제 빙의가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뭐지? 내용이 뭘까? 이 글이 주는 이야기가 뭘까?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중간쯤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작가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점에 대해서 천착을 하면서 끝까지 독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보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우리 일구 DJ님께서. 네. 이거 가지고는 소개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작가님께서 대충, 잠깐 좀 소개 좀 해줘 보실래요? 줄거리? 이거는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그 치열했던 마지막 사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타당한 자세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독자분들에게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네. 마지막 장면이 꼭 영화 같더라고요. 영화를 만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니하고 지니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잡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에서 어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좀 하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작가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3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민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청년 백수 민주를 통해서 이 친구가 삶에 대한 아무 의욕이 없는 친구예요. 그렇죠.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네네. 삶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어떤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등을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위로와 위안을 예, 네. 그리고 또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주를 통해서 그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살자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진이를 통해서는 이 우리가 죽음은 어떻게 누구나 다 네. 예, 당연히 맞아야 돼. 우리는 모두 죽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죽음을 맞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 또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 하고 싶었고 또 보노보 진이를 통해서는 생명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명을 도구처럼 이렇게 막 우리 편의에 의해서 다뤄도 좋은가 그런 의미를 좀 세 가지 의미를 네. 짚어보고 싶었어요. 또 말씀을 저는 들으니까 네네. 그 보노보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느꼈던 게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네. 떠오르더라고요. 네. 칸트 얘기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성을 가진 동물은 인간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은 모든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네. 사랑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네. 이 소설책에 그런 정신이 녹아들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네. 또 이제 죽음에 관해서 그러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조금은 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죠. 간호사 사실은 저에게는 간호사 시절 5년 6개월이 작가에게는 세계관이 거의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관을 만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에 와서 그렇군요. 돌아보면 예. 그 그렇군요. 제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을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자연주의적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이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또 정유정 작가님께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TBS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쓰신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의 작품이었잖아요. 뭐 7년의 밤, 뭐 종의 기원.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소설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책의 표지에도 보면은 따스하고 다정하고 뭉클하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소재가 될 만큼 선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던데 이렇게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진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이제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사람의 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소설이 이렇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소설은 성장 소설이거든요. 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고. 근데 이 성장 소설을 제가 처음 쓴 게 아니고 원래 등단할 때 세계 청소년문학상 받은 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는 15살 소녀가 이제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그런 성장 소설이고 또 이제 세계문학상을 받았던 내 심장을 쏴라는 네네. 25살 청년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35살의 네. 성숙한 어떤 인격을 가진 여성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마지막 자유의지,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유효한가를 묻는 그런 소설, 그러니까 성장소설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보통 어떤 자기 테마를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테마는 인간의 아주 어두운 심연에 대한 그런 테마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테마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 속하는 이야기인 그렇군요. 것이죠. 네. 네.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작가님한테 설명을 듣는데도 강의를 듣고 있는데도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네. 저는요 맨 첫 페이지 프롤로그 딱 첫 문장 네.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막다른 곳에 불시착하는 때가 있다. 저는 저 한 문장을 읽고요. 네. 10분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네. 이 작가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이런 문장을 썼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제 가면 운명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러셨어요. 네네. 제 작가는 첫 문장에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첫 네.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다 은유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힌트는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막다른 곳에 도착한 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 지금 제가 네. 힌트를 주고 뭔가 있는.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요. 남자 주인공 민주도 막다른 골목에 네, 가 그렇죠. 있었던 거고 여기 지인이도 마찬가지였고 네. 보노보도 보노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를 짧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킨샤사에 있는 보노보 얘하고 철창에 갇혀 있는 그 지니 누군가 이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보노보하고 이 지니가 서로 조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 보노보가 킨샤사 콩고에 있던 보노보가 한국에 임동을 하는 그런 동물원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지니하고 한국에서 재회를 하고 민주하고 또 만나고 뭐 이런저런 과정. 네. 그러면서 결국 주인공 지니는 죽는 거고. 그죠? 네, 엄청난 스포를.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해도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보노보인지. 네.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긴 했는데 왜 이름이 진인지가 제가 두 개가 제일 궁금했는데 좋아요. 네. 왜 보노보였을까요? 저는 이 사육사 지니의 페르소나가 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이면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 산다는 건 윤리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갈등인데 갈등할 여지가 없다면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과 또 너무 멀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살고 싶다고 누가 모기가 돼서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제일 가까우면서 인간과 거의 흡사하면서도 인간은 아닌 존재가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침팬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침팬지는 인간 남성하고 그 종의 개성이 비슷해요. 침팬지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이 지능이 뛰어나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서열 사회예요. 근데 보노보는 반대로 인간 여성하고 그 개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연대 중심 사회이고 모계 사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성 지능이 뛰어난 종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보노보가 선택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문장에 이 어떤 위트랄까요? 네. 그 세밀한 비유 참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거 읽어드려도 또 스포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접어가면서 했는데 한 문장 읽어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보라가 일듯 하얗게 부서지는 차창, 지퍼가 열리듯 살이 갈라지는 이마, 스프링클러처럼 터져나와 얼굴을 뒤덮는 선열, 셔터처럼 내리 닫히는 눈꺼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착착이 뭔가 이 사물을 표현하시는데 상상이 바로 되잖아요. 이 묘사 연습은 좀 연습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DJ 하는데 맨날 PD한테 그런 거 못 한다고 혼나는데 저도 배울래요.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묘사하는 습작 시절에 묘사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지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침대 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장롱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간단한 거를 A4 3-4장으로 묘사를 늘려서 하는 거예요. 실합니까? 네, 그 날마다 해요. 그런 주제를 아주 사소한 주제를 예를 하나씩. 들면요. 그러니까 3페이지인데 그럼 한 조금이라도 3페이지를 어떻게 채우느냐면 이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나는 뭐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서 있었는지 그때 창밖에는 뭐가 있었는지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지 하늘은 색깔이 어땠는지 창문으로 보이는 안 보이는데 여기 하늘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형광등이 있다. 형광등이 3개인데 뭐 그중에 하나가 깜빡깜빡 불이 가려고 한다. 이거 저걸 갈아야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계속하면서 근데 바퀴벌레는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곡선으로 가지? 그러면서 이런 식의 묘사를 A4 3-4장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는 모습이 어째 노래기처럼 걷네. 막 이런 느낌. 이런 묘사를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뭐 낙엽이 10m 굴러가는 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엄청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연습을 습작할 때 했었어요. 마치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소설 쓰듯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묘사가 선명해지는 그런 어떤 그러면 저도 방송 잘하려면 그런 습작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으로요? 그리고 주변 사물들을 좀 진짜 관찰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관찰만 해서도 안 되고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엉뚱한 상상을. 네. 제가 이 페도라를 쓰고 있는데 왜 페도라를 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머리를 안 감으셔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떡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동사 질문이 지금 와 있는데 필사가 전부 베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발주해서 쓰는 건가요? 필사는 손으로 직접 써야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 자판으로 써야 되나요? 문자를 필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시나 봐요. 저는 근육의 기억을 믿는 편인데요. 손으로 직접. 네, 눈으로 봐서 이 머리까지 갔을 때 이 기억은 단기 기억에 저장이 돼요. 해마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하나의 상황으로 머릿속에 만들면서 기억을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친구들 필사들은 컴퓨터로 치는데요. 안 돼요. 필사는 손으로 쓰는 겁니다. 펜으로 볼펜 같은 걸로. 네, 볼펜, 연필.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힘들면 자기 마음에 드는 문단을 발췌해서 쓰셔도 돼요. 단지 손으로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글씨 연습하나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는 쓰면서 머릿속에서 이 문단에 대한 의미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역시.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요즘 피아노 배우거든요.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저보고 손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필사로 그 손 근육 키워야 된다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손에다가 익히는 거죠. 기억을 손가락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바로. 피아노. 알겠습니다. 예술은 뭐 문학이나 그냥 되는 게 음악이나 없어요. 똑같이 손 근육이 중요하다. 버텨야죠. 자,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작가다. 신간 지니를 내신 정유정 작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니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지금 오를 만큼 반응이 폭발적인데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작가님? 그게요. 저 작가들은 보통 작가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저 자신은 한 3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요. 책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책을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내가 과연 이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쓸 수가 있을까라는 끝까지. 아니 시작도 못하는 느낌인 거죠. 이게 너무 허허벌판인 거예요. 빈 화면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여기 소설을 여기다 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쓰다가 중간에는 과연 내가 이걸 끝낼 수가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소설 끝내고 나잖아요. 이제 책 나올 때가 되면 그 감독님들 영화 개봉 앞두고 뭐 극장 텅 비는 꿈 꾸고 막 악몽 꾼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작가도 그런 것 같아요. 책 나올 때쯤 되면은 독자들이 이 쓰레기 소설 막 이렇게 말하는 이 꿈을 막 악몽을 막 꿔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상상도 하기 싫고, 그거는 이렇게 미리 생각하면 어쩐지 제가 벌 받을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독자들한테 욕을 최대한 덜 먹었으면 막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혹시 뭐 너무 고민스럽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글쓰기를 중단하고 탈출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네, 일단 작업 시작하면 저는 유일한 탈출구는 술이에요. 술 마셔요. 곡차. 앤디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근데 지니에는 곡차 마시는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오던데요? 네, 그 뭐 숨겨야죠. 그리고 아까 처음 이제 소설을 계획하실 때는 대학 노트에다가 쭉 시놉시스도 쓰시고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보노보에 대한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데 이 취재도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하세요? 저는 취재가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안다는 걸 넘어서 이야기 자체가 소설을 쓸 때 막히는 경우가요. 대체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세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막혀요. 그러니까 막히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사전 작업 취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그렇군요. 부족해서 중간중간 추가 취재를 하거든요. 아유, 뭐 좋은 말씀이에요. 6개월 정도. 상상력의 빈곤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요. 조연아 아나운서가 이번에 지니 읽으면서 아주 감명 깊은 책 한 구절 소개를 해드리겠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어보세요. 조연아 아나운서 잘 좀 낭독해보세요. 나는 정적을 잊고자 삶을 소리로 채웠다. 저 앞에 놓인 모퉁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내 발소리로. 잠시라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했다. 행여 틈을 비집고 정적이 끼어들까 봐 두려웠다. 그 결과 멈춰서는 법을 잊어버렸다. 언제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팔을 내리는 법을 잊어버리듯 킨샤샤에서 진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쭉 그랬다. 네. 아우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가 읽으니까 네. 무슨 딴 소설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영화를 네. 벌써 찍은 것 같아요. 네. 이 대목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상황인지. 상황인지. 이 대목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네. 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네. 되었는지, 이제 진이가 막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와중에 나오는 네.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제가 사실 뭐 여러 군데 좀 찝어놨거든요. 너무 네. 구절들이 좋은 게 근데 많아서. 조연아 씨는 왜 이 대목을 그러니까 그 진의 어떤 쓸쓸함에 대해서 뭔가 제가 같이 좀 공감이 되고, 네. 일단은 쓸쓸해요 요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네. 참 밝은 사람인데. 아니, 저도 뭐 이제 쓸쓸할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 또 앵디님께서 너가 쓸쓸할 때도 있냐 이렇게 웃으면서 또 바라봐 주시는데, 이런 정적, 그러니까 멈춤, 이런 도태,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아. 누구나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고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묘사를 제대로 했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던. 네. 소설이 가장 매력적인 게 그거예요. 네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감정이겠지라고 이제 시청자들께 생각하는, 네. 짐작하는 부분을 소설은 명확히 그걸 규정을 해줘요. 맞아요. 예, 그걸 그 설명해 형태로. 주는 것 예, 같아요. 그 감정을 정확하게 형태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소설의 매력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주인공 민주가 부모님에 대해서 간장종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자기가 간장종지라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네. 간장종지에 라면도 못 끓인다고. 간장종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속 좁은 것을 간장종지로 그릇이 표현하신 작은 거죠. 놈. 속 예. 좁은 행위 이런 사람을. 그릇이 작은 사람. 예. 예. 저는 근데 그 표현은 네. 예전에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좀 뭔가 친근했고,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작가님 모시기 전에 얼리 인 더 모닝 노래를 예. 여기서 이제 그-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민주라는 남자가 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책에서도 나오고, 이게 얼리 인 더 모닝이라는 예,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왜 등장을 시킨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예, 저는 소설을 쓰면 주인공마다 각자 테마 음악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쓸 때에는 그 음악을 듣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의 테마예요. 네. 민주의 네. 테마 음악인데, 이게 한 게 있어요. 이게 진이가 떠나는 때가 이른 아침이에요. 네. 마지막이니까 저는 처음에 소설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진이가 떠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새벽은 아니고 네. 이른 아침에 진이가 떠나는 결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른 아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이른 아침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클리프 리차드의 얼리 인 더 모닝이 굉장히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또 예. 들어보니까 또 신나면서 약간 좀 쓸쓸한. 쓸쓸한. 예. 맞아요. 아련아련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다음 아련하게. 소설 준비하실 때도 그 주인공한테 네. 테마 음악을 입히셔야 되겠네요. 네, 늘 그러는 편이에요. 뭐 7년의 밤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이제 5-6명이 나오면은 네네네. 그 사람들만의 테마 음악이 다 하나씩 있어요. 네. 오늘 그 사람 걸 써야 되면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래랑 진짜 항상 예. 늘 같이 하시네요. 음악이 깰 때도 뮤즈라고. 메탈로. 혹시 저 메탈로 다음 소설 등장 인물 중에 네. 뭐 구질구질한 아저씨 역 그런 게 나오면요. 네. 제가 노래 하나 좀 추천해 추천하실 드릴게요. 어떤가요? 인생 뭐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 뭐인? 모르셔도 돼요. 아. 혹시 쓰시면 저한테 앤디님의 질문해 주세요. 노래입니다. 됐어요. 노래 하나 내셔가지고.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작가가 되기까지 이제 또 남편분께서 도움을 네. 많이 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많이 주세요? 일단은 직장을 그만둘 때에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1.5배가 많았어요. 네. 아기도 있고 그런데 그만둔다 그러니까 집 네, 사자마자 그만두겠다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는 그러라고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분께서 어떤 1.5배 부인이 더 많은데 회사 그만둘 거야. 나 이제부터 소설 할 거야. 그랬으면 그 남편분이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셨겠어. 기가 막혔겠죠. 앞에서는 웃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베란다 뒤로 가서 이제 입을 틀어막고 울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등단할 때까지 6년 동안 마치 그 고시생 뒷바라지 하듯이 뒷바라지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달달이 제가 책 사볼 돈 용돈 주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시장 다 봐오고 집 청소 다 하고 애 학교 자기가 쫓아다니고 뭐 우편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 자기가 처리 다 해주고 외조의 힘이 컸네요. 예, 그랬죠. 그래서 어쩔 때는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힘든 내색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등을 또닥또닥 하면서 내가 성공하면 허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참아 이랬죠. 그러면은 뭐 약간의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여기 또 이제 이 기회를 또 빌어서 우리 남편분께 또 음성 편지 어떻게 한번. 네, 잔소리 좀 애지간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냉장고 한번 열고 뭐라고 잔소리 30분. 되게 훈훈할 줄 알았는데. 아내분이 항상 상상을 하시니까 남편분도 잔소리가 많이 상상력으로 많이 나오시나 보다. 아니 우리 집은 깎고리로 됐어요. 저는 남편이 잔소리가 많고요. 저는 맨날 그래요. 말 좀 그만해. 그래요. 근데 밖에서 지금 또 음악을 깔아주신대요. 아 진짜요? 남편분한테. 저 그리고 안 하고 잔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상상력의 대가신데.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저하고 마라톤으로 치자면 뭐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나보다 아마 늦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장례를 치러주고 왜냐하면 나는 자기 장례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보다 내가 먼저 죽고 나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아니 두 분 무병장수 하실 거예요. 우리 작가님 오래오래 사셔서 좋은 작품 많이 좀 써주세요. 보통 음악 편지하라 그러면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아니 결혼 생활이 25년 돼가지고 여보 사랑해 나오면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배웠어요. 상상력이 떨어지는 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손근육을 많이 키워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어요, 작가님. 저 정유정 작가님 끝곡은 아니고 추천곡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김경호의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김경호 씨 아까 노래. 메탈 그 김경호 참 노래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니의 테마예요. 지니의?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그렇군요. 네. 보노보 지니예요? 아니요, 사육사 지니. 이 사람 지니에. 네. 그럼 이걸 또 들어보면서 소설을 또 읽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러면 김경호의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들려드리고요. 우리 작가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유정 작가였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